일본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막무가내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자민당 내부는 콩가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승부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와 아소다로는 니카이 간사장을 앞세워서 14일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해치울 생각입니다. 현재로는 71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바지사장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각 계파가 이미 표 계산을 다 끝내놓고 하나마나한 선거를 형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거는 아베의 뜻대로 그냥 싱겁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마이니치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각 파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가 속한 호소다파가 98명, 아소파가 54명, 기시다파가 47명 등 자민당 내 소속 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는 거죠. 이것은 결과가 뻔한 선거를 형식적으로 치르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민당 내부는 권력 다툼으로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계파 간의 야합에 의해 갑자기 스가 요시히데를 총재와 총리로 밀어붙이다 보니 서로 실질적인 권력을 쥐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먼저 콩가루가 될 것이 자민당의 간사장 자리입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신이 총대를 메고 당원 투표를 무산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연임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니카이 간사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호소다로파 등 다른 계파에서 이번 기회에 교체할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사장은 당의 자금과 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니카이는 야당의 공세를 전면에 나서서 막아주는 등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계파는 갈아치울 궁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번 총재 선거에서 아베와 아소다로의 뜻에 따라서 전면에서 총대를 메어주었기 때문에 연임은 불가피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관방장관 자리입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총재와 총리가 되면 당연히 비게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각 계파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각을 관리하는 핵심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번 스가 요시히데의 경우처럼 국민들에게 매일 얼굴을 드러내는 아주 정치적인 자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차기에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모리야마 의원이 적이다 라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각 계파는 관방장관은 절대 가지고 와야 한다 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호소다파는 스가 요시히데 밑에서 부관방장관이었던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이 적입니다 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투쟁이 심해지면서 총재 선거 이후가 더 콩가루 집안의 추태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민주적이지 않고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의 공백은 더 심각한 콩가루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쉽게 진행될 줄 알았던 총재 선거도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자 언론에서 자민당 집행부가 이 시반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모으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시바가 당선될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 당원 투표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자민당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거죠. 니카이 간사장이 1일 총회에서 C19 사태 등 긴급 상황을 이유로 양원 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코바야시 후미아키 자민당 청년국장과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장관이 그렇게 하면 신임 총리의 정통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 라는 요청서를 단 하루 만에 당원과 지방의원 등 145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민당 집행부는 8일 공고, 14일 투개표의 일정에는 변함이 없고 당원 투표 실시 가능성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코바야시 후미아키 자민당 청년국장은 함께하는 의원 7명과 당원을 제외한 총재 선거는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라고 명기한 서명부를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의 지방의원이나 당원 등 약 400명이 이름을 올리고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각 지방의회에서는 계속 서명을 하고 있으며 여기저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반발은 총재 선거가 치러지는 14일까지 계속될 것이고 어쩌면 선거 이후에도 더 반발이 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니카이 간사장이 지지하기로 결정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유리한 무대를 꾸며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방당원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각 도도 부연에 할당된 지방표는 전체 141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표 394표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당연히 주요 파벌의 지원을 얻은 스가 요시히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당원 인기를 믿고 돌파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에게는 불리한 전개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2001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가 일으킨 대역전극을 재현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이즈미 주니치로는 자민당 최대 파벌을 이끄는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의 압승 예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고이즈미는 자민당을 때려 부수겠다면서 대혁신을 강조하면서 지방 조직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이에 놀란 국회의원들이 고이즈미에게 표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여론이 생기기도 전에 각 계파들 간의 야합에 의해 후다닥 해치우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모두의 예상입니다. 문제는 1년 후에 있을 총재선거에는 이시바 시게루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아베와 아소다로가 또 새로운 꼼수를 만들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시바 시게루가 전체 당원의 투표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의원들이 만에 하나 이시바 시게루가 1년 후에 정식 총재와 총리로 당선될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이번 총재 선거가 일반 당원들의 목소리보다 주요 파벌의 사정을 반영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고,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밀실 정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시게루는 1일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했으며, 아베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벚꽃 보는 모임 스캔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말했습니다. 소속 의원 10여 명이 함께한 조촐한 회견이었지만 많은 기자들의 참석과 아베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후끈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또 아베가 독재적인 권력을 누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불법을 자행했던 시대는 끝이 났다는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을 위반하면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많은 정책들이 하나씩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냉정한 평가는 계속 쏟아질 것이며 아베의 구속도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퇴임 이후를 지켜줄 총리를 지목하는 형태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총재 선거 이후가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콩가루 집안 자민당의 분열은 계속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아베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적지 않은 충격과 그로 인한 피해가 보도되는 가운데 탄소 배출 규제의 일환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함께 큰 타격을 받으며, 심지어 유럽연합에서는 탄소 배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시장조사 전문업체 S&E 리서치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총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9% 감소한 32.5GWh로 조사됐는데, 이러한 급감은 중국의 대표 배터리 업체인 CATL과 일본의 파나소닉 등이 생산하는 배터리 사용량이 무려 31.7%와 22.1%로 각각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대위기 속에서도 세계 유일하게 빛나며 그 저력을 과시했는데, 먼저 올해 1분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최초로 1위에 오른 LG화학은 1월부터 5월까지 사용량 7.8GWh, 점유율 24.2%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난해 1분기만 해도 CATL, 파나소닉, BYD에 이어 4위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 뒤로 삼성 SDI가 사용량 2.1GWh, 시장 점유율 6.4%로 4위에,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시장 점유율 4.1%로 7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국과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반대로 K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의 모델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배터리 3사 LG, 삼성, SK는 위기를 극복해냈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사필 규정으로, 특히 LG화학의 경우 매년 1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 이상, 즉 3천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배터리 분야에 할당해
관련된 특허만 무려 17,000여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1회 충전에 6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준비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SK이노베이션의 경우 공격적인 배터리 공장 투자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폭스바겐 등 엄청난 속도로 고객층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 아래 적극적인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로 저력을 과시하는 반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배터리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너무나도 잘나가는 한국과 항상 비교를 당해 속이 쓰린 상황에서 한국 문화까지 일본을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나 크게 당황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SNS나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 한국은 싫지만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화장품, 삼겹살은 최고다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현재 일본 사회가 한국은 싫지만 드라마, 영화, 가수, 화장품, 음식 등 한국의 문화는 최고라고 외치는 다소 모순된 성향을 한국은 싫지만 이렇게 함축적인 한마디로 보도한 바 있는데, K-드라마를 예를 들어보자면 도깨비,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등의 드라마는 물론이고, 지난 6월 20일부터 방영하기 시작한 김수현, 서예지 주연의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일본에서 동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종합 탑 10 순위에서 무려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언론에서는 문화 역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문화 역시 한국을 이루는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한국은 싫다라고 표현할지라도 결국 일본은 한국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규제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 기업으로 돌아가 논란이 됐는데, 이에 일본의 3대 은행으로 꼽히는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산하의 일본 종합연구소의 경우 탈일본화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해 일본의 어려운 현 실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을 견제하려다 되레 일본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례는 놀랍게도 GDP 세계 1위의 최강국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미국의 가전제품 제조 판매 업체인 월풀이 미국 정부에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것인데, 참고로 세이프가드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경우 혹은 그럴 만한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에 수입국에서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지난 2018년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LG, 삼성 등 한국 기업으로부터 들여오는 세탁기에 대해 관세 인상을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세이프가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인데, 이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무서운 속도로 커져서 미국 기업이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더 이상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디자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적용된 기술 면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의 흐름에 결국 따라가지 못해 뒤처지면서 정부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요청해 삼성과 LG에 미국 세탁기 판매를 막으려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데에는 그동안 월풀이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1위를 해온 자존심이 작용한 듯 보이죠.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활가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냉장고와 세탁기가 월풀사의 제품이었고, 90년대 한국에서도 부유한 가정에서 미제 월풀 냉장고와 세탁기를 주로 사용했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식 와이어 세탁기를 개발한 곳으로 유명한 월풀은 1911년에 업튼 형제가 미국 미시간주의 세인트 조지프에서 업튼 머신 컴퍼니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80년대 후반에는 물과 에너지를 절약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계하고, 90년대 후반에는 기존의 톱로드 방식에서 프론트 로드 방식의 대용량 세탁기로 디자인하며 소비자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월풀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기반으로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매출 부문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지만, 한국의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등장과 함께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특히 LG전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가전 매출 부문에서 월프를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월플은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정리해고 비용을 들여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몸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전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의존해 해외 업체를 견제했던 만큼 앞으로 LG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분기의 실적만 비교해봐도 월플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7,700만 달러로 1분기 2억 6천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은 반면, LG의 올해 2분기 가전 부문에서 영업이익은 약 6천억 원, 삼성의 경우 약 4천억 원으로 크게 앞섭니다. 이렇게 한국의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가전 부문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LG전자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류관리기인 스타일러를 출시했고, 현재까지 미국, 중국, 영국 등 20개 이상의 해외 국가에서 출시해 많은 관심을 받으며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LG 스타일러를 출시하기까지 약 9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투자해 마침내 옷에 묻어있는 유해세균을 99.99% 살균하고 냄새를 없애주는 트루스팀 기술을 특허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초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 2020에서 LG는 3분기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신제품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가정용 스마트 식물 재배기로 고객이 집안에서도 쉽게 직접 채소를